자녀에게 집을 미리 물려줬더니 벌어진 일. 제 인생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날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축이 조용히 아주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건 기쁨이다, 효도다. 하지만 그 말은 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순, 올해 69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어렵게 마련한 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서울 변두리지만 역세권이고 재개발 기대도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식은 둘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 그리고 작은 딸 지연이. 두 아이 다 장성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큰아들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세금이 자꾸 올라. 나중에 물려주면 세금 폭탄 맞아. 지금 미리 증여하는 게 서로 편해. 그 말 처음 들었을 땐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집을 미리 주자고? 엄마, 그냥 명의만 내 이름으로 옮기고 엄마는 쭉 여기서 사시면 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요? 그 말이 지금 제 귀에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무심코 꾹꾹 눌러 쓴 제 이름 석자, 도장 하나,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들렀고 며느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뭐 원래 그런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문득 느껴지는 눈치.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느낌. 먼저 밥상을 차리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밥상을 늦게 차리기 시작했고 마당에 걸어두던 빨래가 어느 날부터 옷방 구석으로 밀려났고 방 안에 있던 내 화초들이 하나둘 베란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이 터졌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도 크고 애들 방도 필요하고 엄마 방 좀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서럽더군요. 이 집 원래 제 집이었잖아요. 내가 평생 아껴서 지키고 지켜서 겨우 마련한 내 보금자리. 그런데 이젠 방 하나 쓰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더군요. 한 달 뒤엔 더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마, 집세 조금만 내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빠듯해요. 그 순간 세상이 돌았습니다. 집세요?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집세를 낸다고요? 말을 꺼낸 건 며느리였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구나.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믿었던 그 사랑이 돈 앞에서는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지금은 전세도 2억이 넘어요. 여기 사시는 거면 당연히 내셔야죠. 그리고는 내 방 문을 톡톡 두드리며 돈 얘기를 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만 주세요. 엄마가 아들이랑 사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들고 있던 머그컵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탁 깨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근처 원룸에 보증금 500에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식 둘이 있는 제가 지금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미리 줬어? 아이고, 요즘은 부모라도 계약서 써야 돼. 호적파. 그런 자식은 자식도 아냐.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자식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잠에서 깰 때 종종 착각을 합니다. 이 집이 내 집이고 내 아들이 웃으며 방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요. 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은 원룸의 좁은 천장뿐입니다. 이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미리 주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착한 아들이어도 그 며느리가 아무리 조신해 보여도 절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은 내 집으로 남겨두세요. 그게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재산은 계약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집을 나와 작은 원룸에 들어간 후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발을 뻗어도 벽에 닿지 않던 넓은 거실 대신 세 걸음이면 끝나는 이 방 안에서 제 인생을 하나하나 곱씹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밉고 며느리가 더 밉고 내가 그렇게 키운 내가 제일 밉고 도대체 나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여전히 거실에서 햇볕 받으며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또 그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감기라도 걸리진 않았을까? 손주는 잘 크고 있을까? 그날도 그랬습니다. 소심하게나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처음엔 안 받더니 세 번째 시도에서야 받더군요. 왜요? 엄마, 왜요라는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무슨 민폐라도 되는 사람처럼,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나는 단지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아니야, 그냥 밥은 먹었나 해서, 응, 바빠, 끊을게요. 뚝, 그 순간 제 심장에서도 무언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기엔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게 부모란 말입니까? 내가 평생 끼니를 굶어도 아이들만은 배불리 먹이고, 내가 입는 건 허름해도 애들만은 새 옷 입히며 키운 그 세월이 이 한마디 전화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그날 밤 너무 서러워서 근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다시 되찾을 수는 없을까? 나를 다시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증여한 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증명되면 증여 취소 소송을 걸어볼 수는 있습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심각하게 부양 의무를 저버렸고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요? 그럼 제가 당한 서러움을 녹음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까? 그런 굴욕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돈도, 집도, 가족도 없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내가 겪은 이 진실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겠다는 다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당신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겠지요. 내가 줬던 집에서, 밝고 따뜻한 거실에서, 아무 죄책감 없이.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들이 얻은 건 집 한 채일지 몰라도 잃은 건 부모의 사랑이란 걸.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남은 삶은 오직 나를 위해 살겠다고. 비록 지금은 작고 어두운 방일지라도 그 방 안에서만큼은 내가 나를 존중하며 살겠다고. 며칠 뒤 법률상담소에서 받은 팜플렛 한 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매도하거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증여의 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 문장 하나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진짜로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떠오르자 지난 시간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도장을 찍은 날, 밥을 먹으며 며느리와 웃던 날, 아들이 내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마요 하던 그 순간. 그리고는 집세 좀 내세요. 방 좀 옮기세요. 왜 자꾸 전화하세요? 한 문장, 한 장면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한 일이 단지 감정적인 서운함으로만 남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녹음도 하고 문자, 메시지 백업도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나를 밀치듯 문을 닫았던 날 근처 CCTV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신가요? 이건 가족을 상대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족,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아들과의 전쟁.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가족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정에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린 도와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도와드리다뇨? 내가 내 방에서 쫓겨났고 집세를 요구받고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봤던 날들이 도와준 거지라고요? 제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증여 이후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은커녕 정신적, 정서적으로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 증거는 문자, 녹음 파일, 영상, 이웃 증언으로 충분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차가워졌고 제 속에서 작은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정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날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작은 승리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젠 당신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날, 아들은 끝내 저를 외면한 채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마주쳤지만 눈을 피하더군요. 그 눈빛,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이러면 안 됐지. 가족이면 내 방을 빼라 말라 할 수 없어. 가족이면 집세를 달라며 내 민망함을 내팽개칠 수 없어. 그날 판사는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증거를 충분히 인정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결정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제, 그 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만 피고 측의 항소 가능성은 있으며 실제 등기 이전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단 한 장의 문서. 하지만 그 문서 하나가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등기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집에는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고 저는 다시는 그 문을 두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글쓰기를 배우고 있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책도 준비 중입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자식의 탐욕을 막을 수 없다는 진실을. 사랑은 줘도 집은 주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 집만큼은 꼭 내 이름으로 지켜두세요.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담요 한 장 덮고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마치 포기라는 단어가 사람의 얼굴이라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녀의 이름은 김분자가명, 68세. 자녀 셋을 두었고 그중 장남에게 서울 외곽의 34평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내가 장남이니까라는 이유로. 아무 조건 없이요? 등기까지요? 그렇지, 아들 믿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조건도 필요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녀는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집에서 쫓겨난 건 등기를 넘겨주고 정확히 103일 만이었어요. 103일. 사랑의 증표로 30년을 살던 집을 주고 겨우 103일 만에 그녀는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답니다. 밥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TV를 보며 웃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 손주의 방에도 못 들어가게 했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집은 줬으면 그냥 독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 말을 듣고도 분자 씨는 참았습니다. 그저 이해해야지. 내가 불편을 끼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은 조용히 방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사 좀 하시면 안 될까? 애들도 크고 방도 부족하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분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왜 나가야 하지? 그런 자책과 억울함 속에서. 그리고 일주일 후 짐이 복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며칠만 친구 집에 가 계세요. 청소 좀 하려고요. 하지만 그 며칠은 오늘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집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재 독립하실 때 됐잖아요. 엄마. 그렇게 그녀는 지인 집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결국 갈 곳이 없어 찜질방으로 왔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그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요, 나가달라는 말보다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엄마도 독립하실 때 됐잖아요. 그 말 속에 내가 집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무력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지금 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이라는 벽에 걸려 기약 없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등기부상 그 집은 아들 거고 통장 잔고 3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집을 준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넘겨준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집을 넘기는 순간 어떤 부모는 자식의 눈밖에 나고
어떤 부모는 거리로 내몰립니다. 사랑은 줘도 됩니다. 그러나 재산은, 특히 집은 절대로 그냥 넘겨주지 마십시오. 살고 있는 동안은 거주권을 보장받는다는 조건 없는 증여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김분자 씨가 찜질방에서 지내며 유일하게 위안 삼았던 시간은 근처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년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뭘 이런 걸 배워야 하나 싶었지만 강사가 한마디 던진 순간 그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집을 주시기 전에 효도계약서 하나 쓰시고 주셔야 합니다. 그거 안 쓰고 도장부터 찍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처럼 찜질방 신세 지게 됩니다. 강사의 말에 강의실에 앉아있던 노인들 대부분이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효도계약서? 그게 뭐야? 그걸 쓰면 해결돼? 그날 이후 김분자 씨는 직접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존재하는 효도계약서라는 서류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는 증여자가 생존하는 동안 거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녀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부양비로 지급한다. 자녀가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증여자는 언제든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본 계약은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이 한 줄이 김분자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이 서류 한 장만 있었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자녀에게 집을 넘기기 전 혹은 돈을 증여하기 전 단서조항 하나만 적어놨다면 혹은 조건부 증여 형식을 취했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계약서 덕분에 가정을 지켜낸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장, 집은 줄게. 하지만 이 조건은 꼭 지켜야 해. 올해 71세인 이정숙 씨는 5년 전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했어요. 집은 줄게. 근데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 종이에 써서 도장 찍자. 그렇게 만들어진 계약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아들은 절대로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요청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본 조항을 어기면 등기 이전과 무관하게 증여는 무효화된다. 정숙 씨는 그 계약서를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엄마, 가족끼리 무슨 이런 걸 써요? 하며 당황했지만 이내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들은 단 한 번도 정숙 씨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법적 장치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로는 불완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문서화된 약속입니다. 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자식한테 뭘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자식을 믿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쓴 거였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자녀에게 집을 넘겨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도장을 찍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음 3가지 조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산을 지키기 위한 3단계 조치. 조건부 증여 계약서 작성. 반드시 거주권 보장. 부양 의무. 위반 시 해제 가능. 조항 포함. 가능하면 변호사 자문과 공증 필수. 부동산 이전 후에도 명의 신탁 고려 금지. 내 이름은 빼고 내 이름으로만 하자는 건 절대 금물.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발생함. 자녀의 태도가 이상해질 경우 모든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 통화, 녹음, CCTV 등 증거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